나는 7년 동안 그를 간호했다. 몸을 닦이고 죽을 떠먹이고 병원 차가운 침대 옆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그가 깨어난 날, 그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다. 그리고 나를 착한 간호사라고 불렀다. 떠났던 그 사람은 다시 돌아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단지 나를 위해 옛날 그 음악을 지켜주기 위해. 이게 단순한 가족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크게 착각한 겁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장 감정적이고 잊지 못할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서울 한복판 11월의 바람이 유난히도 매서운 오후였다. 한준호는 다 식어버린 커피잔을 앞에 두고 피아노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콘서트홀이 아닌 자신의 낡은 거실 한켠. 예전 같았으면 전속 오케스트라의 리허설이 한창일 시간이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지휘봉을 기다리지 않는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지휘를 하지 않았다. 아파트 창문 너머로 회색 하늘이 멍하니 펼쳐졌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이 집 안은 언제나처럼 적막했다. 책장 한켠에는 수십 개의 음반상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한편에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액자 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 둘째 아들이 보낸 메시지가 스마트폰 화면에 떴다. 아빠 이번 주는 출장이라 못 가요. 건강 챙기세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는 천천히 스마트폰 화면을 꺼버렸다. 정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정적은 그의 심장 박동보다 더 명확히 들렸다. 그날 저녁 한준호는 오래된 박스를 열었다. 박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 낡은 악보 노트, 그리고 작은 하모니카 하나가 담겨 있었다. 사진 속 눈 덮인 산 앞에서 한 소년이 활짝 웃고 있었다. 그 곁에 책을 든 소녀가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산이 바로 백두산, 그들의 고향 고성. 그의 손이 하모니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입술에 가져다 대는 순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때는 눈이 참 많이 왔었지. 속삭이듯 말하며 그는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거실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다시 고성으로 돌아가기로. 서울에서의 40년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사람답게는 만들지 못했다. 거울을 보며 한준호는 중얼거렸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식탁 의자에 다시 앉아 그는 이 도시를 조용히 작별했다. 며칠 후 고성행 기차 안. 그는 복도 쪽 좌석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숲의 풍경은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나뭇가지 위에 소복히 쌓인 눈, 멀리 보이는 작은 초가집의 굴뚝 연기, 철로 옆을 따라 걷는 까마귀 한 마리. 그 모든 것이 그를 17살 소년 시절로 되돌려 놓는 듯했다. 기차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북쪽을 향해 달리는 동안 그는 손안의 하모니카를 조심스레 꺼냈다. 가볍게 한음을 불어보았다. 푸우. 작지만 깊은 울림이 칸막이 안에서 퍼졌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놀란 듯 돌아봤지만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가 듣고 있는 건 단순한 음이 아니었다. 그건 1975년 겨울 백두산 상이스릉 마을에서 울려 퍼지던 첫눈의 소리였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한 소녀가 웃고 있었다. 긴 머리를 두 갈래로 닦고 눈밭 위를 맨발로 뛰던 소녀. 그 소녀의 이름은 윤혜진. 기차는 점점 더 깊은 북쪽으로 향했다. 서울의 회색 빌딩 숲은 어느새 사라졌고 하늘은 더욱 맑아졌다. 차창 너머로 백두산 능선의 그림자가 멀리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 위로 햇빛이 비치며 언젠가 그와 혜진이 함께 손잡고 오르던 봉우리가 떠올랐다. 그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는데 그는 조용히 중거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차장이 지나가며 물었다. 고성에서 내리십니까? 한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 그곳이 나의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는 가방 안에서 작게 접힌 손편지를 하나 꺼냈다. 30년 전 아내와 결혼하기 전 혜진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 네가 어디에 있든 나는 언젠가 다시 너를 찾을 거야.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으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약속 이제 지킬 때가 된 거겠지. 기차가 고성역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는 낡은 간판과 푸른 지붕의 역사, 그리고 작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연기.
백두산의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전 잊힌 이름 하나가 실려 있었다. 윤혜진. 기차가 멈췄다. 한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하모니카를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가방 손잡이를 힘껏 쥐며 문 앞에 섰다. 문이 열리고 찬 공기가 그의 얼굴을 감쌌다. 플랫폼. 눈이 소복히 쌓인 정거장 앞에 몇몇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누군가는 그를 보고 있을까?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뎠다. 한준호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울이라는 회색 도시에서 백두산 아래의 고성이라는 기억 속 마을로. 그가 찾는 것은 명예도 명성도 아니었다. 그가 찾는 것은 한때 잊으려 했던 사람이었다. 고성역 플랫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공기 사이로 희미한 종이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역사 앞에 늘어서 있는 택시들 너머 붉은 벽돌로 지어진 작은 책방 간판이 보였다. 달빛 책방, 하얀 눈이 처마 밑에 살짝 쌓여 있었고 진열대에는 오래된 양장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준호는 무작정 그 책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무언가에 끌리듯 혹은 누군가가 그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벨소리가 땡그랑 울렸다. 따뜻한 히터바람과 함께 나무와 종이 냄새가 온몸을 감싸왔다. 책방 안은 고요했고 어디선가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책장을 넘기던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회색 스웨터를 입은 그 얼굴.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혜진이? 여인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설마 준호야. 그 순간 눈앞의 공간이 마치 뒤틀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지금이 아닌 1980년 겨울로 돌아간 듯한 느낌. 고성의 서러운 일을 함께 걷던 그 시절 눈밭에 하모니카 소리가 흩어지던 순간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떨렸고 숨이 어색하게 섞였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준호가 말했다. 서울에서 조금 숨이 막혀서. 혜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잘 왔어. 여긴 아직 그대로야. 계절도 바람도.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준호는 책장 너머로 놓인 작은 병상용 휠체어를 보았다. 옆에 정리된 병원, 약봉지와 간병일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누군가 아픈 거야. 이산구. 고성에서 가장 빠르고 대담하게 바위를 타던 소년. 그는 늘 앞서가며 혜진의 머리카락에 눈송이를 던지곤 했다. 7년째야. 산에서 떨어졌어. 백두산 서쪽 능선에서. 그 말이 끝나자 책방 안의 음악이 갑자기 멎은 듯 느껴졌다.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혼자 책방하면서 돌보고 있어. 낮엔 여기서 책 정리하고 밤엔 민박집에서 간병인 없이 그냥 둘이 살아. 혜진의 손등에는 세월이 남긴 흉터들이 앉아 있었다. 서늘한 햇살에 비친 그 손이 마치 바람 속을 오래 걷다 온 것처럼 말라 있었다. 준호는 가만히 한 권의 책을 집었다. 표지는 해바라기 그림 제목은 겨울의 기억. 이 책. 예전에 너랑 같이 읽은 적 있지? 혜진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는구나. 우리가 도서관 옥상에서 같이 읽었지. 그 책을 펼치자 안쪽 여백에 조그만 글씨가 적혀 있었다. 네가 내 봄이었고 내 여름이었다. 하지만 겨울에도 널 생각해. 사인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우야. 기억나지? 고등학교 때 산을 타던 그 아이. 내 남편이야. 이 글씨 내가 썼어.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땐 말하지 못했지만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책을 덮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그 글을 3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거 알아. 혜진은 고개를 떨구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온 걸까? 정적이 다시 흘렀다. 그러다 혜진이 라디오를 다시 켰다. 이번에는 라벨의 볼레로가 흘러나왔다. 천천히 고조되는 리듬, 반복되는 멜로디, 점점 고조되는 감정. 마치 그들 사이에 긴 시간 감춰졌던 감정처럼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곡 네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그들은 책상에 마주 앉았다. 따뜻한 보리차 두 잔이 김을 피웠다. 벽시계의 초침이 작게 울렸다. 밖에는 눈이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기억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한겨울의 고성은 유난히 고요했다. 눈은 낮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차갑지만 맑았다. 달빛 책방 유리창 너머로는 하얗게 뒤덮인 골목길이 보였고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천천히 지나갔다. 한준호는 이제 거의 매일같이 그 책방에 들렀다. 처음에는 인사만 건넸지만 어느 순간부터 혜진과 함께 책장을 정리하고 낡은 책 표지를 닫고 라디오의 볼륨을 조절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오후가 되면 혜진은 책방 한켠에 조그만 클래식 CD 플레이어를 켜고 좋아하는 곡들을 고요히 틀었다. 차이코프스키 리스트 그리고 드뷔시. 음악은 공간을 감싸며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을 전달했다. 한준호는 책방 안에서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드뷔시의 달빛을 들으며 천천히 책등을 정리했다. 그 순간마다 그의 가슴 한켠에서 오래된 기억이 문을 두드렸다. 어느 날 오후였다. 눈이 유난히 많이 쌓인 날, 혜진은 말했다. 책방 문 닫고 눈 위 좀 걸어볼래. 그들은 책방을 나서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무장화를 신은 채 두 사람은 눈 위를 조심스레 밟으며 걸었다. 눈 밟는 소리가 사각사각 마치 오래된 바이올린 현을 긁는 듯한 소리로 울렸다. 언덕 꼭대기에는 오래된 나무 벤치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았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는 입을 열었다. 예전에 내 책상 서랍에 익명의 편지가 들어있었어. 매주 하나씩. 대회 전날이면 꼭 도착했고 힘이 났어. 혜진은 조용히 준호를 바라봤다. 눈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맑았다. 기억나. 네가 피아노 콩쿠르 나가던 때였지 그래. 마지막 편지엔 당신은 음악보다 더 따뜻한 사람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 이름은 없었고 하단엔 작은 은방울꽃 그림. 그 말을 들은 순간 혜진의 얼굴이 단숨에 굳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거 나였어? 그 한마디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래전의 기억 속 그 편지들. 그는 그 글들을 읽으며 수많은 상을 받았고 무대에 오르며 위안을 얻었으며 때로는 살아야 할 이유를 거기서 찾기도 했다. 그 두 편지를 쓴 이가 바로 혜진이었다니. 왜 말하지 않았어?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땐 넌 너무 멀리 있었고 나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정적이 흘렀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러나 준호의 마음속엔 오히려 평온이 찾아왔다. 그 모든 날들 무명의 누군가에게 받은 위로가 이제는 얼굴을 가졌고 숨결을 가졌고 바로 옆에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함께 차를 마시며 책방에 오래된 LP판을 돌리며 음악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가끔 피아노를 치고 혜진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아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나 그 감정은 결코 넘어서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에는 항상 한 명이 빠져 있었다. 이상구, 혜진의 남편. 7년째 말을 잃고 누워있는 그 이름은 모든 감정의 경계선이었다. 어느 밤 눈이 깊게 내린 날,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걸음을 멈췄다. 가방 속에서 하모니카를 꺼내 조용히 입에 가져다 댔다. 한 음 두 음.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멜로디는 오직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혜진의 창문. 불이 꺼진 그 방 안 어딘가에서 그녀도 같은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있었을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고 있지만 넘을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둔 사람들처럼. 그래서 더 아팠고 더 소중했다. 그리고 그날 밤 혜진은 일기장 한켠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과의 음악은 조용했지만 내 심장은 가장 크게 울렸다. 그 감정은 사랑이라 부르기엔 아직 조심스러웠고 우정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따뜻했다. 그날 밤 눈은 미친 듯이 쏟아졌다. 고성의 하늘은 희뿌연 어둠으로 가득했고 바람은 문풍지를 흔들며 매서운 외침을 내질렀다. 한준호는 저녁 무렵 책방에 들렀다가 돌아가려 했지만 창문을 두드리는 눈발이 점점 거세지자 결국 혜진의 권유로 머물게 됐다. 달빛 책방의 불빛은 마을 전체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작은 등불처럼 보였다. 책방 안난로 위 주전자에서는 보리차가 가만히 끓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가 흐르고 있었다. 준호는 작은 이불을 덮은 채 책방 한가운데에 놓인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혜진은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병원에서 온 약 정리함을 닫고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말없이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익숙한 고요함이 깔려 있었다. 이런 날씨에 집에 갔으면 위험했을 거야. 혜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뭔가 담겨있는 느낌이었다.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날이 있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마음도 문을 닫지 못하는 날. 그 말에 혜진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지금 내 옆에 있지만 난 그를 잃은 지 오래됐어. 그 말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뼛속까지 시렸다. 7년 동안 침대에 누워 숨만 쉬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잊혀지는 걸 지켜보는 일이야. 그가 날 기억 못해도 나는 매일 그를 기억해야 하거든.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힘들었겠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너무 단순한 위로, 너무 무력한 공감. 혜진은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작고 조용한 흐느낌이었다. 책방 안에서 그녀가 운 것은 처음이었다. 가끔은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을 때 이상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순간 한준호의 가슴에 무언가 무너졌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이 벽틈 사이로 스며들 듯 일렁겼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혜진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을 그대로 쥐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책방 안은 따뜻했고 숨결은 가까워졌으며 그들의 감정은 위태롭게 선을 넘을 듯한 경계에 닿아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띠링띠링 가게 안에 유선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둘 다 동시에 멈췄던다. 혜진은 황급히 수화기를 들었다. 네, 윤혜진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정말요. 준호는 수화기 너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손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다. 전화를 끊고 혜진은 말없이 서 있었다. 상구가 깨어났대. 정적이 마치 유리잔이 깨지듯 그들을 덮었다. 감정의 선이 일순간 무너지고 현실이 가차없이 밀려왔다. 준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에서 혜진의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지금 병원으로 가야겠지. 같이. 갈래 혜진의 목소리는 어딘가 죄책감에 젖어 있었다. 그들은 밤새 눈이 덮인 길을 뚫고 병원으로 향했다. 창백한 형광등 아래 병실문을 열자 이상우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낯설었다. 여기 어디예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상우야, 나야. 그는 그 손을 당황스럽게 바라보았다. 간호사, 세요. 그 말에 혜진의 손이 힘없이 내려갔다. 한준호는 병실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심장도 함께 떨리고 있었다. 기억은 깨어났지만 사랑은 사라졌다. 혹은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사랑이 새로 시작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밤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밤이기도 했다. 병원 복도는 늘 희미한 불빛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윤혜진은 매일 아침 매일 밤 이상우의 병실 문을 열고 닫았다. 그녀의 손에는 죽과 약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익숙한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러나 침대 위 남자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눈을 마주치고 웃을 줄은 알았지만 아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오늘도 오셨네요, 선생님. 그의 말은 공손했고 어딘가 설레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 혜진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천천히 부서졌다. 그래요.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당신 생일이잖아요. 상우는 머리를 갸웃하다가 말없이 국을 떠먹었다. 혜진 씨는 결혼하셨나요? 그 말에 혜진은 숟가락을 멈춰놨다.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그의 표정에 순간적인 당황이 스쳐 지나갔다. 죄송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자꾸 혜진 씨가 신경 쓰여요. 그날 밤 혜진은 병원 옥상에서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엔 이상우와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 사진 속 남자와 병실의 남자는 너무 달랐다. 그리고 같은 시간 한준호는 혼자 산을 오르고 있었다. 눈 덮인 길 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다. 그는 발을 옮길 때마다 숨이 가빠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건 오래된 사진 한 장. 17살의 혜진과 준호가 웃으며 서 있는 백두산 능선. 그날 둘은 장난처럼 말했다. 나중에 우리 서로 잊지 말자. 음악이 들리는 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입을 열었다. 그 누구도 듣지 못할 독백이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왔고 그 사람은 다시 눈을 떴다. 하지만 그녀를 모른다. 나는 지금 그녀의 시간을 훔치고 있는 걸까? 눈발은 조용히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직 그의 아내야. 그의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기억이 돌아오기 전 그녀는 나를 보고 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누굴 위해 물러서야 하지? 과거의 이름을 위해 아니면 지금 그녀의 눈빛을 위해. 준호는 오래도록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 깬 눈물과 눈송이가 동시에 맺혔다. 다시 병원. 혜진은 복도에 앉아 있었다. 병실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상우의 목소리. 혜진 씨, 저 오늘도 오셔서 기뻐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진 않나요? 아니요, 오히려 기다려졌어요. 혜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이제 그녀를 아내로 기억하지 않지만 새로운 연인처럼 반응하고 있었다. 이 상황은 기묘했고 불편했고 무엇보다 잔인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준호의 손길이 떠올랐다. 책방에서 손끝이 스쳤던 순간 눈 내리던 밤의 천.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눌러 삼켰다. 마치 자신이 잘못된 길을 밟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잘못된 건 누구일까? 기억이 사라진 남편 아니면 그 기억 사이에서 헤매는 그녀 자신일까? 그날 저녁 혜진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수신인 없이 받는 이의 이름도 쓰지 않으라는 채.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나는 매일 당신을 기억하죠. 그러나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면 내가 다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혜진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여전히 세상을 덮고 있었고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곧 그 얼음은 깨질 것이고 무엇이든 흐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걸. 그 흐름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러 갈지는 아직 몰랐지만 그리고 그날 밤 한준호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가만히 건반 위에 손을 얹고 오래된 선율을 시작했다. 그 선율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혜진의 가슴으로 이어지는 노래였다. 밤은 평소보다 이상하게 고요했다. 창밖엔 눈이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고 고서점은 은은한 조명 아래 아늑하게 잠들어 있었다. 윤혜진은 창가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테이블 위에 작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 안엔 정리 중인 고서 목록과 그녀가 감히 열어보지 못한 한준호에게 보내지 않은 편지 파일이 담겨 있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창문을 바라본 혜진의 눈이 커졌다. 뭐? 서점 외벽 한편에서 불빛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화염은 마치 기억처럼 순식간에 번졌다. 소방서에 전화.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이 외쳤지만 책들, 그 모든 시간과 추억들이 그녀를 묶어두었다. 혜진,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고 한준호가 뛰어들어왔다. 나가야 해요. 이건 그냥 불이 아니에요. 그는 혜진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그녀는 몸을 굳힌 채 말했다. 이 책들, 아버지가 남기신 첫 시집도 여기 있고 상우의 편지들도. 책은 다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시 구할 수 없어요. 그 말에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혀졌다. 화염은 어느새 벽을 타고 천장으로 번졌다. 계단 쪽이 무너졌고 후문은 불에 잠겼다. 나가요. 제발. 준호는 그녀를 안아들고 출입구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나무 기둥이 떨어지며 앞길을 막았다. 준호 씨. 연기가 기도 깊숙이 파고들고 숨이 가빠졌다. 준호는 외투를 벗어 혜진을 감싸고 자신은 옆으로 밀렸다. 준호 씨 안 돼요. 같이 나가야 해요 지금. 당신은 살아야 해요. 그는 주머니를 뒤져 오래된 하모니카를 꺼냈다. 그녀와 17살 때 들었던 그 노래 눈 위에 하얀 투꽃을 천천히 불기 시작했다. 멜로디는 불길 속에서도 살아 숨쉬었다.
깊고 슬프며 따뜻하고 찬란한 혜진은 무너져 내렸다. 그 선율은 너무 오래된 것이었지만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음악이었다. 그 노래 속에서 그녀는 17의 자신과 17의 준호를 보았다. 그가 첫 피아노 연주에 전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약속하던 장면. 내가 잘해 내면 이 노래 들려줄게. 우리 둘만의 신호야. 눈물은 말없이 흘러내렸다. 화염 속 그의 실루엣은 점점 흐릿해졌다. 그리고 음악은 마지막 고음을 울리고 멈췄다. 준호 씨, 혜진은 비명을 질렀고 바로 그 순간 소방대원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그녀는 끌려 나왔고 고서점은 붉은 불꽃 속에 삼켜졌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불길 너머 음악은 멈췄지만 그 여우는 밤새도록 혜진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의 눈앞엔 여전히 한 남자의 마지막 마지막 눈빛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생이었으며 영원히 기억될 운명의 멜로디였다. 화재 이후 며칠 병실 안은 조용했다. 한준호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타는 듯 아팠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폐포 손상이 심각합니다. 평생 호흡 보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연주자의 마지막 선고와도 같았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무는 벌거벗은 채 눈을 막고 있었고 저 멀리 혜진이 병원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병실로 쉽게 들어오지 못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다. 서점이 불탄 날 밤 둘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금세 퍼졌다. 남편이 병원에 있는데 고등학교 첫사랑이랑 같이 있었다고. 그 나이에 무슨 로맨스 타령이야. 부끄럽지도 않나. 비난은 은근했지만 날카로웠다. 심지어 누군가는 병원에 항의 전화를 걸기까지 했다. 혜진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병원 옆 벤치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갔다. 그리고 그날 오후 상우의 큰 누나가 병실로 찾아왔다. 윤혜진 씨. 그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제 상우 데려갈게요. 서울로. 당신 혼자 돌보는 건 무리잖아요. 제가 괜찮아요. 지금도 잘 돌보고 있고. 당신 잘 돌보는 거. 맞긴 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어요. 밤에 불이 났고 같이 있었던 사람. 남편 말고 다른 남자였다면서요. 혜진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분명 한 사람의 아내였고 동시에 마음속에 다른 남자의 눈빛이 남아 있었다. 지금부터 상우는 저희 가족이 책임질 겁니다. 서류 준비해두세요. 며칠 후 서울행 기차가 준비되었다. 눈이 내리는 오정 고성역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승강장 끝에서 혜진이 휠체어에 앉은 상우 곁에 서 있었다. 상우는 여전히 그녀를 간호사님이라 불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간호사님,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한준호가 나타났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숨은 가빴지만 끝내 그녀를 보내러 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작은 종이 가방을 건넸다. 이건 책이에요. 정리하다 찾은 건데 준호 씨 거더라고요. 기차가 도착했고 철로 위에 바람이 휘몰아쳤다. 승무원의 휘슬 소리가 울렸고 상우는 혜진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간호사님, 오늘도 고마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상우를 태운 열차에 몸을 실었다. 문이 닫히고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시집 한 권. 표지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준에게. 그 시절 당신의 음악은 나의 하루를 구했어요. 이제와 말해도 늦었겠지만 당신이 울 때 나도 늘 울고 있었답니다.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아직은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건 그녀의 침묵이었다. 열차는 하얀 눈을 가르며 멀어져 갔다. 그리고 플랫폼 위 그는 조용히 하모니카를 꺼냈다. 눈 속을 가르며 그 노래를 불었다. 눈 위의 하얀 꽃. 이젠 그녀가 없는 그녀를 위한 마지막 연주였다. 겨울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다.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새소리나 창밖의 햇살은 봄을 알리고 있었다. 병원 창가에 앉은 이상구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곁에는 간호사가 아닌 윤혜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아내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함께 있는 시간을 부담스러워하진 않았다.
혜진은 그와 함께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뜨개질을 하고 가끔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 음악 어디서 들었지? 그 순간 혜진의 손끝이 멈췄다. 혹시 기억이 돌아올까 아니었다. 그는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반면 고성에 남은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살아갔다. 산소통을 들고 다니는 일상 속에서도 그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아 작은 음악 수업을 열었다. 숨차도요 음악은 호흡보다 먼저 와요. 그의 말에 노인들은 웃었고 어느새 작은 고성 마을에선 메스트로 준호가 다시 유명해졌다. 하루는 상구가 병원 복도에서 책을 읽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낡은 사진이 책갈피로 꽂혀 있었다. 그 사진 속 젊은 자신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뒤엔 하얀 설산, 백두산이었다. 여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 그녀는 분명 지금 곁에 있는 간호사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감정은 솟구쳤다. 그날 밤 혜진이 병실에 들어갔을 때 침대는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혜진에게 나는 여전히 당신을 간호사님이라고 불렀지만 마음은 알았어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내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백두산 그날 당신의 눈빛. 하지만 그 기억이 돌아와서도 내가 돌아갈 수는 없네요. 당신은 지금 웃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은 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만 보내주고 싶어요. 이상구는 여기까지. 당신이 웃고 있다면 난 내 몫을 다한 거예요. 잘 지내요. 그 편지를 들고 혜진은 오랫동안 병실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했다. 마치 누군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짐을 덜어준 느낌. 며칠 후 병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상구가 택시를 타고 홀로 고성으로 향했단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백두산 기슭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가 내 삶의 마지막이길.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리고 혜진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고성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엔 아직 열리지 않는 피아노가, 아직 불지 않은 하모니카가, 그리고 여전히 기다리는 음악이 있었다. 봄의 문턱이었지만 고성엔 아직 눈이 남아 있었다. 햇살은 부드러웠고 바람은 낮게 불었다. 윤혜진은 조용히 다시 고성으로 돌아왔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너무 조용해서 숨이 막힐 정도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다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향해 걸었다. 그날 오후 작은 음악 교실. 낡은 건물 안에서 맑은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한준호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다. 손은 여전히 부드럽고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문이 열렸고 혜진이 들어섰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을 마주한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아이들은 조용히 퇴장했고 교실엔 단둘이 남았다. 말은 없었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혜진이 조용히 하모니카를 꺼냈고 준호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눈 위의 흰 꽃이 다시 울려 퍼졌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피아노와 하모니카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듯 어우러졌다. 눈송이들이 창밖을 가볍게 때리며 떨어졌고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준호는 손끝으로 음을 잡으며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은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숨결과 그의 음정이 교차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음악만이 존재했다. 연주는 끝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걸어 나왔다. 백두산이 보이는 언덕 위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그들 옆엔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둘은 나란히 서서 덮인 눈을 바라봤다. 한때 약속을 나눴던 장소, 하얗게 빛나는 기억의 봉우리.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여긴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곳이야.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들려왔다. 사랑이란 꼭 소유해야 하는 건 아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단 한 곡을 위해 살아가고 어떤 이는 그 곡을 마지막까지 조용히 들어주는 존재가 된다. 백두산 위의 흰 눈처럼 말없이 내려와 마음을 덮는 사랑. 그것만으로도 삶은 음악이 된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졌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하얀 설산을 향해 작아졌고 그 위로 조용히 흘러나오는 눈 위의 흰 꽃은 마지막을 장식했다. 그리고 화면은 검게 변하며 하얀 글씨 하나가 떠올랐다. 끝나지 않은 노래, 그대의 가슴에 남기를.